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대 부분이 좀 확대됐고요. 안경, 의료보조기, 교복 등의 구매도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에 세금 폭탄이 아니라 13월에 월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세금, 부담이 아니라 선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팍팍한 살림살이 관련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가계부채와 서민 물가 상승, 과연 민생 역주행일까? 자세한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세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 공평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옛 선인의 말처럼 불환빈 환불균. 가난한 건 참아도 불공평한 건 못 참는다라는 진리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2016년 1월 15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증시 이러면 보통 굉장히 치열하고 막 작은 수치 0점 몇몇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말이어서 그런지 박진희 부장님과 연결하면 약간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코스피 시장 영화 히말라야가 떠오를 정도였거든요. 좀 네네. 많이 하락했죠.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1878.87, 마이너스 21.1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78.44, 마이너스 4.7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도 2천억 넘게 투입이 되면서 시장의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거래소 시장의 장중에 투매성 급락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와 함께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중국 시장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 증시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 관련 뉴스의 이 제목을 뽑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감각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게 왕서방과 만수르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끊임없이 이탈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미 좀 많이 빠졌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도 1,200원대 위에 올라선 뒤로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위기 이후에 최장 기간 매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은 좀 더 압박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서 조금 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 혹은 좀 좋다라고 얘기했던 코스닥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좋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오후에 많이 하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게임주들도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엔터주와 함께 좀 잘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좀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만 오후 들면서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대체로 코스닥 시장도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낙폭이 좀 적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의 하락세는 좀 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들, 외국인과 기관은 상대적으로 이제 팔아치우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 구매를 한 것들, 이건 또 어떤 경향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단기 매매 성향이 상당히 좀 짙은 것 같습니다. 급락하면 매수를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오르면 그냥 바로바로 차익 실현하는 단기 매매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해서 싸다 보니까 저가 메리트에 좀 접근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거래소 시장을 계속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기회로도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리스크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종목 선별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또 매수가 있는데 종목별로 좀 봐야 된다.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좀 저희 청취자들께 전해주시죠. 네,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본다라면 그룹사들 별로 좀 리스크가 많이 커지는 그룹사들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 두산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구조 조정과 이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가중되고 올해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이자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가중이 되면서 오늘 두산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은 11.7% 하락을 했습니다. 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한 10%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요. 두산그룹주들이 그 좀 리스크의 선상에 가장 강하게 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IT 섹터주들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지수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핵심 종목들인데요.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삼성 그룹주들의 대부분의 좀 IT 섹터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약세도 좀 이어지면서 부담이 계속 좀 가중되면서 그룹사별 리스크와 함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감 모두 거래소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반등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를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가 하락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라든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네, 지난 연말에 이제 올해 증시를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유가가 30불을 살짝 깬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유가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심 이슈가 중국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가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30불 그 언저리에서 오락가락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좀 지금은 포기하는 이제 더 이상의 하락에서도 감각을 잃을 정도로 좀 포기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에서 감각이 좀 많이 무뎌져 있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단기간에는 지금 중국의 위안화 약세 이 부분이 더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유가, 위안화 약세 이 두 부분이 상반기 중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올해의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가와 위안화 두 가지 팁.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항공사 땅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갑질 행태 바로잡는다 이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놨는데 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와닿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이런 것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항공권을 이제 구매를 하고 취소나 환불을 할 때 이 취소 수수료를 이제 매기게 되는데요. 네. 임박해서 취소를 할 경우에는 항공사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수수료를 매기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좀 기간이 여유가 있는 와중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이런 취소 및 환불 규정 또 수화물 규정 이런 것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 소비자본에 접수된 이 피해 사례 중에는 5개월 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취소를 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거의 40만 원이 매겨졌다. 이런 피해도 있었고요. 7월에 환불 요청을 한 뒤에 11월까지도 이 환불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팔 때 이 소비자들에게 환불 수수료나 환불 기간의 조건 등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고 광고에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업을 해서 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화물 같은 경우는 국제 이제 항공 관련 협약이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있는데 네. 위탁 수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이제 항공사가 책임을 지는데 수화물 고유의 결함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확인이 되면 항공사에게 면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그 면책 기준을 항공사들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좀 덜 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요 수화물을 접수할 때 위탁 수화물 금지 품목을 고지를 하던가 웹사이트나 운송 약관 등의 이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해서 이 항공사들이 책임 한도를 마음대로 낮추거나 면책 사유를 확대하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했다는 걸 보니 그간의 한국 항공업계가 항공 이용객들의 수에 비해서 너무나 서비스가 낮았었구나라는 걸 새삼 또 알게 됐습니다. 예, 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30만 개 가맹점은 수수료 인상될 수 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는 조금 더 깊게 좀 금융당국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에서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뒤편에서는 이 영세 가맹점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 그런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좀 올라간다. 그 규모가 30만 건에 달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 전체 가맹점 수가 약 260만 개, 240만에서 260만 개 정도 되는데요. 김기준 의원은 이 중에 약 10%인 25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의 가맹점은 올해 수수료가 좀 인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수료 영세 가맹점 기준이 매출 3억 원 미만을 이제 말하는데요. 네네. 요 3억 원 구간에서 올라가면 이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 수수료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곳이 약 15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원가 인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수료가 올라가는 곳이 약 10만 개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 정부는 이제 3억에서 10억 원 구간에 대해서 3억 원에서 10억 원 매출 구간에 대해서는 평균 0.3% 포인트 정도의 이 수수료를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렇게 우대 대상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김기준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김기준 의원은 이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좀 확대를 하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상한선을 평균 수수료의 110%, 2.3%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게에서 이 신용카드 사용하신 분들은 늘 참 난처한 경험이 있을 텐데 조금 소비 진작에도 도움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 긴급 뉴스 저희가 좀 전에 속보로 살짝 전해드렸었는데 좀 관련 내용이 있어서 한번 브리핑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나왔죠? 어떻게 네, 됐습니까? 2시부터 재판이 있었고요. 네. 방금 전 이 법원 선고가 결과가 내려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3년형 시정이 선고가 됐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 모두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실형으로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조성래 회장이 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이 형 집행 정지 정도로 해서 일단 풀려는 났는데 시정은 매겨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가 오늘 이 조성래 회장에 대해서 선고를 내렸는데요.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 선고를 했고요. 장남인 조현준 사장, 또 이상훈 효성부 회장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재판부는 조성래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 1,355억 원을 벌금으로 내라고 명령을 했고요. 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효성이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약 698억 원 정도의 자금을 빼돌렸고 또 네. 싱가포르 법인으로 페이퍼 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23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이런 것들이 이번 기소 대상이었고요. 네. 또 1998년에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 법인들이 좀 부실화가 되니까 이 부실 법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또 있었습니다. 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손실을 처리를 하면서 1,237억 원 정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요. 효성 측에서는 이게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위법한 방법을 동원해서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성래 회장이 경영권과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아들 조현준 사장은 이 사적으로 신용카드 사용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16억 원 정도를 횡령을 하고 해외 비자금 157억 원을 증여받았다 이런 혐의로 이번에 기소가 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직장인들은 세금을 이제 정리하는 날의 시작인데요. 네. 탈세 뉴스 참 힘 빠지는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행 가고 싶은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 얼마 전에 7,000원짜리 항공권이 나왔습니다. 이건 네. 또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제주항공, 저가 항공사들이 요새 아주 핫하게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제주항공에서 서울하고 제주로 오가는 항공 편도 항공료를 7,000원까지 낮춰서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공항 버스 비용인데요. 항공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네. 13일 오후 5시부터 이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거의 21만 명이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떠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었다고 합니다. 어제 다시 이제 홈페이지는 열렸고요. 순차적으로 항공권을 풀겠다고 하는데 요 기회에 이런 것들 한번 잡아보시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항공 외에도 에어부산이나 이스타항공은 이 제주 가는 항공편을 14,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역시 굉장히 저렴한 항공료고요. 일본이나 중국 이런 근거리 노선은 8만 원대, 10만 원대 이야. 이렇게 팔리는 항공권도 많습니다. 막상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말이나 연휴에는 요 값은 아니고요. 예. 평일에 조금 아침 일찍이라든가 밤늦게 조금 애매한 시간대인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겨울 휴가를 조금 여유 있게 쓰실 수 있다면 이런 항공권 이용하시면 합리적으로 여행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금요일 이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가슴이 덜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1부 마칠 때 언제나 퀴즈 내드립니다. 오늘도 푸짐한 선물 함께합니다.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사계절 겨울왕국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100원의 긴 문자도 유료입니다. 문자로 보내줄 수 있고요. 샵 0945입니다. 스마트폰 앱 예스 사용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퀴즈 내드립니다. 배고픈데요. 한국의 대표적 길거리 음식이죠. 이것이 영국에서는 한 접시에 5파운드, 약 8,700원의 고급 디저트로 변신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좀 크고 또 선명한 무늬를 넣었다고 하고요. 이 속에 파당금이 들어가는데 낯선 사람의 식감에 금방 적응하도록 빵의 바삭함을 최대한 살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엑스포에도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겨울 노점상에서 이것 굽는 광경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고기 모양의 검은 무쇠틀에 붓고 그 안에 팥고물을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피자, 슈크림, 초코까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생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정답 벌써 올려주셨네요. 갑자기 땡긴다는 분, 잉어빵 아닙니다. 자, 오늘 생생 인터뷰는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뉴스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서민경제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1200조 원을 육박하고요. 가계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는데 생필품,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마저 인상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에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해서 이야기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부터 서민들의 주요 먹거리인 두부, 콩나물, 소주 이런 생필품 가격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올린 가격 그 제품도 있고요. 네. 이제 올릴 예정인 제품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두부, 콩나물, 소주 등이 한 4에서 5% 정도 내외 이미 올렸고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최근에 그 일조량이라든가 잦은 강우 12월 달에 그런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기업이라던가 혹은 이제 농수산 농가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연일 나오는 뉴스는 국제 유가도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 하락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둡고 어려운 뉴스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좀 싸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물건들 좀 가격이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사실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네. 몇 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 제품 가격에서 주 원료의 비중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원료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시장에서 많은 공급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케팅, 물류 이런 그 주 원료가 아닌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호받도록 만들기 위한 기업의 서비스 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실제 소비자 가격에는 상당 부분 이제 제조업 그 기업의 출하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이제 유통 마진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품 가격 결정에 이제 주원료 가격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유일한 요인은 아니고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은 실제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미미하지만 물류 비용, 마케팅 비용은 변함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품목들이 오르면 다른 품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도 덩달아 오르는 연쇄 효과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큰데요.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거보다는 좀 범위가 작지만 여전히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식료품 가격 상승의 파급 영향이 예상되는 법인은 일단은 그 식료품을 만드는 제조업 그리고 이제 이를 1차, 2차 가공하는 제조업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업 특히 그 이제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접점이 넓은 업종 이런 것들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YTN 라디오가 있는 상암동의 점심값이 평균 한 6, 7천 원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식품이라든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 점심값이 오르게 되고 또 소득이나 여러 가지 지출 면에서 부담이 될 텐데 한 5, 6%의 이 인상 효과를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서민들은. 그런데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7에서 1.4%로 낮췄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일단 첫 번째 한국은행의 그 물가 상승 목표치라는 건 전체 물가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이제 1.7%에서 1.4%로 물가 상승 목표치를 낮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1%대 물가 수준은 이제 저물가고요. 그 물가가 거의 제자리라는 것으로 이제 1%는 해석할 수 있는데 1.7에서 1.4로 줄었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올해에도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즉 소비자가 안 사주기 때문에 디플레가 지속된다는 의미 여기에 좀 방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물가 하락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이런 걱정은 있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거든요. 이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정부는 지금 물가를 좀 진작시키겠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생활 물가가 한꺼번에 급등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요. 이게 네. 우리나라 생활 물가가 급등한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가계 소비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후진국형으로 가고 있다. 이걸 이렇게 의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관리라는 게 이제 사실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에 상당히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 물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따로 관리할 정도였는데 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관리, 그러니까 정부가 물가를 직접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죠. 다만 이제 물가가 어떤 시장이 원하는 평균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되면 서민들이 힘들어지니까 그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유통 과정에서 어떤 사재기, 폭리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기업들의 담합 이런 문제들은 좀 강력하게 정부가 발본색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겔 지수가 높다. 즉 번 돈 다 먹는 데 쓴다. 그런데 지금 먹는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몇 경제 원로들은 가계 빈혈 상태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물가와 또 이 가계 소득을 봤을 때 이 실장님께서 좀 바라보고 있는 서민 물가의 현황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정부의 공식적인 1%대 물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커요. 네. 생활 물가 자체는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반대로 이제 가계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내수 활성화가 뭐 그런 목적 달성에 요원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괴리를 좀 많이 축소시켜야 될 것 같고, 정부 정책의 포커스는 물가 수준을 높이겠다. 옛날에는 이제 성장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데 이제 물가 워낙 저물가다 보니까 물가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물가라는 지표 자체에 너무 정부가 정책의 포커싱을 맞추면은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 같고요. 물가 수준을 높이되 어떤 시장의 수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 수준이 높아지는 즉 이제 디플레를 탈출시키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물가 정책 같은 게 가처분 소득이랄까요? 이제 개개의 소득에 좀 긍정적 효과를 줄 수도 있을까요? 일단 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겠다는 건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물 경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물가 수준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고 어떤 그 실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더 우려하는 시각들이 서민들 사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개별 주체의 소득을 서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건 좀 어렵다 이런 또 시각도 있지만 앞으로 이 지금 가계부채와 서민들의 어떤 소득 향상에 관련된 정책 방향이랄까요? 이런 것들 좀 제언해 주신다면요. 가계부채의 문제는 사실은 좀 줄여 나가는 게 맞고요. 저희가 가계부채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만약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뭐 가계부채를 탕감시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국민 개개인들의 소득을 높여서 가계부채를 스스로 줄이게 하는 즉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그게 다시 이제 국민의 구매력으로 확대되고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경제 성장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또 한국은행과 여러 주체에서 지금 성장률을 놓고 이제 다른 이견을 보이고도 있는데 네. 이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건 사실 대기업들 혹은 기업들의 활동이 좋아진다는 건데 문제는 최근에 지적이 되고 있지만 낙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봐야 뭐 서민들 사는데 큰 도움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장에 만약에 기업을 배제하고 성장을 높이겠다면 정부가 그 수혜적인 복지 정책을 잔뜩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고 낙수 효과가 없다 그래도 역시 이제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에 고용이 돼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배제하고 어떤 성장을 올리겠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고 다만 이제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이제 근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큰 취지에서는 또 여러 지적과 같은 맥락의 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가 저성장으로 일어난 성장 위기라기보다는 가계 빈혈로 인한 민생 위기가 좀 더 시급한 뇌관이 된다 이런 진단이 있는데 다 맞물려 있는 얘기인 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6692 뒷자리 쓰시는 분 상어빵 7248님, 국화빵, 생생한 뉴스 바로바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통 누군가가 닮았을 때, 아유, 이 녀석 누구와 이것 빵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어빵, 이상하죠? 국화빵, 요즘 보기 어렵습니다. 자,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자, 경제 영화관 만나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님. 네, 경제 영화관입니다. 박병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 중인데요. 경제 영화관, 영화 속에서 다양한 경제 이야기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퀴즈 굉장히 정답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 딸이 퇴근할 때 먹고 싶다고 해서 사가는데 식을까봐 가슴속에 쏙 넣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디저트와 이 웃긴 사연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얘기로도 연결되는군요.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에서 저희가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라디오 같은 경우는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영화와 경제 이야기를 연결해서 전해드리는 코너고요. 제가 미리 좀 스포일링을 할게요. 오늘 준비한 것은 바다와 관계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론 하워드 감독의 하트 오브 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도대체 어떤 경제 이야기가 나오는가 궁금하신 부분들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한번 짚어볼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연결되는 상태 보고 다시 인터뷰 이어드리겠습니다. YTN 생생경제와 함께하시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가기 위한 친절한 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발빠른 경제 이슈에서부터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정보, 경제주치의, 장바구니까지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YTN 생생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경기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서는 인터뷰 전문 보기와 무료로 사연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YTN 생생경제. 네, 박병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사라져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영화 론 하워드 감독의 하트 오브 더 시 제가 살짝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그 소설 모비딕 아시죠? 예, 유명하죠. 네, 허먼 멜빌이 쓴 바로 그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실화로 그 에식소 침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네, 실화군요.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 네네. 모비딕 그러면 고래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큰 고래를 잡는 이야기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예. 하지만 그때 당시에 왜 사람들이 고래를 잡으려고 했을까라고 보면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네. 19세기에 실제로 서구에서 포경산업이 대단히 번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래를 식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고래를 짜내 만든 기름 때문에 네. 아주 고래가 중요했습니다. 고래에서 짜낸 기름, 가로등과 램프 기름으로 쓰이면서 도심의 밤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좋은 게 그 향유고래였는데요. 네. 한 마리만 잡으면 많은 기름이 나오는 데다가 또 기름의 향이 좋아가지고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환경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래잡이는 금지돼 있지만 예전에 이렇게 심했군요. 그런데 이 관련이 되고 있는 에식소 침몰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1819년인데요. 이 포경선입니다. 미국 낸터키 섬에서 출발해서 고래잡이에 나서는데 하지만 15개월 뒤에 남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길이 30m 그리고 무게 80톤의
향유 고래 공격을 받으면서 10분 만에 침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21명의 선원이 남아메리카 남태평양에 이 그 중간에서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는데요.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떨어진 상태에서 무려 94일을 버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8명이 살아남는데 이 사건 이후에 22년이 지난 뒤인 1841년에 포경선을 탔던 허먼 멜빌이 이 애식소 침몰 사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쓴 소설이 바로 모비딕입니다. 예, 이 영화에서는 그러면 어떤 경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까? 네, 이 그 선원들이 아주 먼 남태평양까지 가서 고래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그것은 바로 이제 대서양에서는 고래를 더 이상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그 선원들은 자신들이 가본 적이 없는 바다다 이러면서 가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래가 귀해지면서 수익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820년대 고래기름, 일종의 피크 오일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크 오일이요. 정상할 때 피크, 그 피크 오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네, 전체 매장량의 절반을 써버려서 석유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이게 바로 피크 오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1956년에 그 지질학자인 킹 허버트가 도입한 개념인데요. 킹 허버트에 따르면 석유 생산량은 큰 폭으로 막 늘어나다가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매장량의 절반이 지나는 바로 그 지점이다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곡선이 전체적으로 종 모양이 됩니다. 이것을 허버트의 곡선이라고도 또 부르는데요. 네네. 갑자기 생산량이 확 줄어든 이유, 그것은 이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 예. 네, 남아있는 매장량이 이제는 절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석유 생산자들이 생산을 갑자기 줄여버리고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하고 보면 좀 정반대예요. 지금은 막 감산에 실패하면서 좀 석유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보기에는 좀 이 비관이 좀 어떨까요? 기록적인 저유가인데. 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비관이 이 전망이 좀 비관적이라는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술 개발로 계속해서 새로운 유전이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당시에는 더 이상 이제 기름은 발견되지 않을 거다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여기 이제 기술 개발로 점점 더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원유 가격이 이제 과거에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된 유전들도 사실 또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버트의 경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난번 오일 쇼크 때도 그렇고요. 얼마 전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이 생산량이나 이 공급량이 조금만 불안해지면 유가는 언제든지 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강하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은 뭐 비록 배럴당 $10, 여기 조금만 더 이 상황이 호전돼 버리면 금세 뭐 $50, 심지어 $100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요 함의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비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피크 오일, 즉 기름이 더 이상 부족하니 그 가치가 더 상승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얘기까지 갔군요. 이 영화에서도 에너지 시대가 바뀐다는 걸 좀 암시하는 내용이 소개되죠? 네, 이 이제 멜빌이 그 생존자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가 펜실베니아주에 땅을 뚫었는데 기름이 나왔다더라. 네. 야, 세상에 땅에서 기름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기름은 고래기름밖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땅에서 기름이 나오면서 바로 이 고래기름의 피크오일은 끝나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또 땅속 기름에 대한 이 이제 바닥 우려 좀 나오니까 또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땅을 뚫어서 또 셰일 오일까지 만들고 있으니 참 모비딕의 이야기가 아직까지 100년을 넘어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영화관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금요일은 왠지 좀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 느낌이 들죠. 이번엔 책 알아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트렌드 관련 서적들이 조금 유망하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요즘 뭐 많은 분들이 트렌드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는데요. 네.
참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근데 뭐라도 하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심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많이 읽히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연초부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유가 불안, 불안한 중국 경제, 유럽의 네. 경제 위기, 복병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총선까지 있다 보니까 우울한 전망들이 가득한데요. 네. 서점가에 나와 있는 트렌드 분석서들은 올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16, 라이프 트렌드 2016, 2016 한국이 열광한 12가지 트렌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가지고 2016년을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트렌드 쉽게 말하면 유행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세상 흐름의 변화 방향일 텐데 자, 트렌드 코리아 2016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김난도 교수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여기서 2016년 대한민국의 트렌드 키워드를 꼽았는데 멍키바라고 꼽았습니다. 올해가 원숭이해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 트렌드 코리아는 그 해에 해당하는 것들을 키워드로 꼽고 있는데요. 네. 멍키바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린이 놀이터나 군대 유격장에 가보면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 팔로 건너가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멍키바라고 하는 건데요. 2016년 병신년을 원숭이가 위험천만한 구름다리를 안전하게 잘 넘어가서 2017년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예, 여기에 위험천만한 여기에 방점이 찍혀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경기 침체의 수렁이 올해에는 더욱더 깊어질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는 2016년을 플랜 Z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플랜 Z, 플랜 G 무슨 내용입니까? 돈 없이도 일상을 우아하게 영위하려는 마지막 서바이벌 전략이라는 겁니다. 플랜 그래서 A도 Z가 아니고 플랜 붙었군요. B도 아니고요. 네네. 예,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예쁘게 꾸미면서 홈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컬러링북을 색칠하면서 취미를 즐기거나 초소형 나노블록을 쌓는 어떤 키러트족들이 대세가 네.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가성비란 단어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 대비 성능인데요. 이런 제품들이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매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브랜드였는데 최근 가치 소비, 착한 소비가 유행하면서 브랜드의 악몽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성비까지 더해져서 브랜드의 어떤 종말 같은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불안과 근심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진짜 멍키바가 됐는데 사회 전반에 더 팽배해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미래형 자급자족, 이서빌리티, 해시태그, 아키텍키즈, 램프 증후군 이런 것들을 2016년을 장식할 키워드로 꼽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불안과 근심, 걱정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지면서 이런 것들로 인한 트렌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각종 사건, 사고,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근심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를 과잉 근심 사회다. 램프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마치 요술 램프를 문질러서 거인을 불러내듯이 괜한 걱정을 자꾸만 알아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속성들이 이 램프 증후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육아 지식으로 무장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각종 육아 교육 정보들을 촘촘히 동원해서 아이들을 마치 건축물을 쌓듯이 아키텍키즈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또 저자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조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서빌리티 재밌는데요. 자, 또 다른 책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라이프 트렌드 2016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이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섭 소장은 이 책을 통해서 2016년이 은밀한 취향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은밀한 취향이요? 네, 최근 들어서 취향 저격이라는 말이 유행어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네. 타인들과 좀 차별화된 취향을 좇는 사람들이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인맥 중심이었던 SNS도 지금 취향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큐레이션 앱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SNS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뭔가 좀 취미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태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또 요즘 특정 테마의 책을 전시하는 서점이라든가 자신이 원하는 향을 만드는 자그마한 샵이라든가 과거에는 여기가 장사가 될까 싶을 정도의 약간은 오타쿠 느낌이 드는 그런 가게에도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2016년에 홈 퍼니싱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앞선 책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미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요즘 세계 유명 브랜드들, 의류 브랜드들이 이 홈 인테리어 시장에서 격돌 중이라고 그럽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 뭐 취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아주 밀접한 것 같습니다. 2016 한국이 열광한 12가지 트렌드 이 책도 있네요. 예, 전 세계 85개 나라에서 125개의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는 코트라에서 이 책을 썼는데요. 네네.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떠한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곧 우리나라에도 상륙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재창조, 디스럽터, 파괴자의 의미죠. 온디맨드, 캐시프리, 코즈 마케팅, 리버럴 아츠 등을 키워드로 꼽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온디맨드는 지금 전 세계 ICT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트렌드죠. 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옮겨지면서 수요자들의 소비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건강하고 신선한 가정 음식을 먹고 싶지만 요리가 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함께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이야. 뭐 멋지죠? 완전 네. 앉아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딱딱딱 모든 게 움직이는 세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 스마트폰 앱으로 증상을 설명하면 환자의 위치와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의료인을 보내주는 서비스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요즘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건 이 코딩 교육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것 또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트렌드라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한 거죠.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네, 휴대전화 뒷자리 5000번님, 붕어빵인데 붕어가 안 들어갑니까? 2711님이 답 주셨습니다. 칼국수엔 칼이 안 들어갑니다. 라고요. 정답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6708님, 붕어빵. 서민들의 정이 담긴 빵이지요. 문자 보내도 당첨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번 지웠어요. 오늘 당첨해드립니다. 또 6976님, 당첨입니다.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붕어빵. 네, 붕어빵 같은 부자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원마운트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